광주 CBS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특별기획. 그때 그 기자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광주를 이제 주침군부 함락시킨 뒤로 정권 찬탈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탄압 조치를 취하잖아요. 기자, 언론인 한 1천여 명을 전국 언론에서 불법 해직을 시킵니다. 우리들의 기사 가운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하다 보니까 그 기사란을 통째로 빼버려요. 그래서 백지로 내놨던 거예요. 당시 공수부대도 무섭고 경찰도 무서웠지만 시민이나 학생도 무서웠습니다. 영영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저희들을 만나면 때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물에서 숨어서 취재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06년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는 19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 기간 신군부의 언론 통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펜으로 총칼에 맞섰던 언론인들의 저항과 투쟁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 기자의 날은 물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언론인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군부의 만행에 저항하고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때 그 기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등장한 신군부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언론 통제의 방안 중 하나가 언론 검열이었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고승우 공동대표입니다. 11.6 사건이 나면서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죠. 계엄은 이제 전시 또는 그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역시 그 이제 박정희가 이제 그렇게 그 비명에 이제 사망하니까 역시 국가 비상사태로 해서 이제 군이 일단은 그 치안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계엄법에 보면은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법이. 그래서 11.6 이후부터 전국 언론사는 이제 그 보도 이전에 사전 검열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받아야 됐죠. 그래서 역시 박정희의 18년 독재가 자심해서 사회 각 부문에서 이제 탄압에 대해서 이제 신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박정희가 이제 쓰러지면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거세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두환 등 이제 신군부가 민주화 운동의 긍정적인 그 측면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도를 못하게 억제를 했어요. 그런데 보도 검열관들이 이제 보도를 사전 검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면적으로 보도 불가, 또한 뭐 부분만 보도, 이 사진까지도 일단은 뭐 전부 다 규제를 하는 형식의 상황이었죠. 거기에 이제 반해서 신군부들의 이제 정권 찬탈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그 부각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계엄하에서 이제 보도 기준을 이제 걔들이 자유적으로 이제 그 강행을 했죠. 언론인들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펜으로 총칼에 맞섰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직 통보였습니다. 1980년 당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은 900명에 이릅니다.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고승우 공동대표입니다. 광주를 이제 주침군부 함락시킨 뒤로 정권 찬탈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탄압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80년 7월부터 일괄 사표를 받도록 그 강요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검열 제각국에 주동됐던 기자, 언론인 다 1천여 명을 전국 언론사에 불법 해직을 시킵니다. 당시 보면 또 신군부는 그 해직된 언론들이 단합된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추악한 공작을 많이 벌였어요. 그러니까
해직된 기자들의 해직 이유를 다양하게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심점 약화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A, B, C 등급 단어 가지고 A급은 뭐 영구 취업 불가, B급은 1년, 뭐 C급은 뭐 6개월 이렇게 썼는데, 이 불법 해고는 결국에는 87년 이제 그 정권이 바뀐 뒤로 이른바 그 광주 이제에 대한 그 진상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전두환 노태가 구속되면서 신군부가 어떻게 치밀하게 그 아주 추악한 방법으로 언론 탄압을 하고 정권 찬탈 과정에서 악용을 하면서 불법 해직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그냥 규명을 했죠. (1980년 5월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이 시작된 날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에 처음 투입돼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한 날입니다. 이에 기자들은 신군부의 만행을 즉각 기사로 작성했지만 언론 검열에 막혀 이날의 참상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5월 20일부터 전국의 많은 기자들이 검열과 제작 거부 투쟁을 시작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기자들은 5월 16일 언론인 양심 선언에 나섭니다. 이날 오후 7시 가톨릭 센터 5층에서 열린 양심 선언에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등 8개 방송사에 근무하던 6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노병유 당시 광주 CBS 기자입니다. 광주가 그때 지역이지만 전국에서 처음이죠. 제일 최초고. 그때 이제 그 언론 검열에 굉장히 시달려오고 부당성을 느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CBS에서는 그때 보도부 차장인 나하고 KBS에서는 KBS 보도부 차장이었던 정찬무 차장, 그리고 MBC에서는 서공숙 차장, 이 세 사람이 그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대로 우리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몇 차례 우리들도 모였어요. 우리들도 티타임도 갖고 오면서 이건 안 되고 양심선언을 좀 하자 해가지고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서 모인 날짜가 그때 80년 5월 16일 가톨릭 센터 5층 회의실에서 모인 겁니다. 그때는 어디 모였냐면 광주의 CBS, MBC, KBS 3개 방송, 목포의 MBC, KBS, 여수의 MBC, KBS, 순천의 KBS 8개 방송사들을 다 기자들을 올라오라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50명 모였죠.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그 언론 양심선언을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1번에 비상계엄 철폐하라, 두 번째가 전두환은 물러가라, 세 번째가 언론 자유 보장하라, 네 번째가 이 같은 결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유언론실천위원회를 상설기구를 두고 투쟁한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결의하고 언론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인 양심 선언을 주도한 노병유 기자는 진실 보도를 위해 투쟁하면서 부상을 입은 다른 시민을 구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당시 금남로 가톨릭 센터 1층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임정아 씨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정아 씨의 아내 이병복 씨입니다. 날짜는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이고 군인들이 점심 먹고 오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는데 그 공수부대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것은 맞았던지 그때부터는 자기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서 의식이 없으니까 제가 병원에를 가니까 아주 최악 상태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의사 선생님들도 살릴 가망성, 그러니까 수술을 했더라도 좋은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뭐 곤봉 같은 그런 거 많이 있었겠죠. 뇌를 엄청 때려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뇌 조직이 다 망가졌다. 두부 다져놓은 것 같이, 새우 다져놓은 것 같이 망가졌다. 그래서 머리를 엄청 맞았고, 이제 발도 좀 그때는 몸이 아주 그냥 전부 새파랗했거든요. 이도 많이 부러지고 기도 다 터졌었고, 기가 막 고름이 막 줄줄 흘렀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수술했었고 그랬었어요. 가망성이 없다고, 2%밖에 없다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노병유 기자는 계엄군이 가득한 금남로 거리에서 부상당한 임정아 씨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는 기지를 발휘했고, 임정아 씨를 금남로에서 1km 남짓 떨어진 전남대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습니다. 노병유 전 기자를 금남로에서 만났습니다. 여기를 지금 내가 이제 취재하고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금남로에서 막 치르탄이 여기까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박윤식외과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즉각 생각이 난 것이 병원으로 가면 괜찮겠다 해서 일로 들어간 거예요. 피신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밖에를 한번 보니까 아주 눈이 그냥 아파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원장실로 내려간 거예요. 원장실에 내려갔더니 환자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그 미 평화봉사단하고 원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둘러싸매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원장한테 당신 가운을 벗으시오. 나를 주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입고 있는 것 말고 걸어놓은 것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새 것을, 그래서 그놈을 입고 평화봉사단이 단원이 팀 원버가 앞에 쓰고 내가 뒤에 쓰고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쭉 이렇게 가는데 힘이 겨워서 못 들겠어. 건설 현장에 많이 이렇게 피신해 있던 그 사람들 보면 나와서 같이 들어주라는 게 세 사람이 나와서 들어주고 이제 도청까지 가고, 우리 나하고 평화봉사단하고는 옆에 서서 이렇게 잡고 가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가 걸어도 힘든데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들고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딱 여기를 지금 점령하고, 그런데 저기 지금 분수대 있잖아요. 여기 도청 앞에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리케이트에 사람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들어오고 그 밖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이제 쭉 들고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바로 그 사람들 뒤에 준비하고 있던 앰뷸런스에 그 사람을 태워서 이제 보내고, 나는 택시를 타고 이제 전대병원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이름이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노병유라고 적어놨어요. CBS 안 믿어주니까 CBS 보도부 차장 노병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됐죠.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된 임정아 씨는 2차례 뇌 수술과 1차례의 귀 수술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4개월의 치료 끝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정아 씨의 아내 이병복 씨입니다. 그러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데모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막 가서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거기서 전대병원 가려면 멀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가셨다고 보고, 그런 것이 나 생명을 살린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말하자면 그냥 어떤 트럭에 실려서 어떤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그 트럭에 이렇게 싣고 가서 그런 저기가 됐을 뻔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살렸고,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맨날 이렇게 저기 들어오시면 그러면서 들어오시면은 항상 그래. 영궁에 갔다 온 임정아 못 살 사람이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금방 이렇게 깨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이후 노병유 기자는 언론인 양심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980년 8월 강제 해직됐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1988년에야 복직됐습니다. 이후 2001년 계엄 당국에 맞서 자유 언론 운동을 적극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 전남 지역 언론인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노병유 기자가 의사 가운을 입고 부상당한 임정아 씨를 들것에 실어 이송한 사실은 사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기자는 나경택 당시 전남매일 사진 기자였습니다. 나경택 전 기자를 전일빌딩 245에서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남매에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가 있었죠. 저기서는 금남로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5층에 있다가 좀 거시면 전일빌딩 옥상으로 오고. 근데 이제 전부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그 사람을 젊은이들 두들겨 패거나 부부처럼 오는 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자가 이제 남자 얼굴을 피를 닦아준 장면, 자기가 피가 흘리면서도 닦아준 장면, 그런 것은 전부 전입빌딩 5층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멀리 있어도 노병우 선배인지를 제가 눈으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노병우 선배가 예국인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들것에 해가지고 그 가톨릭 센터로 피신했다가 거의 눈알이 두들겨 맞아갖고 눈알이 빠질다. 근데 눈에가 그 안대를 이렇게 했던 젊은이를 들고 전대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장면을 전부 저기서부터 제가 이 앞에 여기까지 전부 찍었었죠. 그러니까 노병우 선배도 기자니까 그렇게 얼른 가운을 입어야 의사 같아 해야 공수부대나 경찰들이 또 그냥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박윤식 예값 그 의사 원장의 그 가운을 빌려가지고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경택 기자는 1980년 5월 20일 언론 검열과 제작 거부에 동참한 언론인입니다. 나아가 언론 검열로 광주의 참상을 보도하기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 신문 인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나경택 전 전남매일 기자입니다. 우리 전남매일 신문이 19일자 발행을 했는데 한 줄도 못 썼지 않습니까? 사진은 그냥 기사한 줄도 못 썼거든요. 그 뒤로 이제 신문사가 20일자 신문을 좀 발행하면서 기자들이 전부 처음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와서 그 조판이라고 하거든요. 할자를 전부 만들고 그것을 엎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남매일 기자들은 집단 사직서를 쓰고 막 인쇄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든 신문을 보는 대로 썼고 이제 쓰는 거 또 사진 그런 것을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광주 시민한테 뿌리기 위해서 그 인쇄소를 찾았는데 인쇄소 어디 한다 그 말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하순 우리 주재 기자가 그 하순에서 인쇄소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젊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발행을 해줘.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하순 주재 기자도 인쇄를 못 하게 돼서 광주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신문사가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휴관에 들어가지고 6월 2일자 이제 항쟁이 전부 끝나고 복구가 거의 되면서 이제 6월 2일자 처음으로 신문이 발행이 됐던 것입니다. 나경택 기자는 5.18 민주화 운동 시기 3천여 장이 넘는 사진 기록을 남겼습니다. 보도는 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알려야 한다는 기자의 소명으로 쉼없이 셔터를 누른 것입니다. 나경택 전 전남매일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사진 기자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조금 기록을 해야겠다 그러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 공수부대도 무섭고 경찰도 무서웠지만 시민이나 학생도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저희들을
만나면 때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물에서 숨어서 그 취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공수부대가 어떤 놈이 사진을 찍어 그렇게 하면 공수부대가 바로 와서 저희들도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껏 창문을 열고 망원 렌즈라 이렇게 내서 전부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사진을 전부 이제 했는데 한 3,000 카트를 찍었었죠. 찍었는데 그것을 고 계엄당국에서 뺏길까 봐서 6월 2일 이후로 회사에 나와서 전부 현상을 해서, 그러니까 취재를 했던 필름은 제가 어디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또 생필름으로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 특히 컬러나 이렇게 디카로 찍은 사진은 몽타주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흑백 필름은 몽타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엄군의 만행 같은 것은 그대로, 흑백은 진실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저녁에, 그때 9시 통행금지합니까? 저녁 내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사진을 엄청 놔뒀었죠. 근데 집에다가 그 놔둔 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네 집에 장독대 좀 숨겨주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약간 맡겼는데, 다음에 이제 국회 강주 청문회 때 그 친구가 김영진 의원한테 사진을 줘가지고 노무현, 이해찬 그분들이 제 사진으로 해가지고 계엄당국한테 자백을 많이 받아냈었죠. 2011년인가요? 그때 제 필름 2017카트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요. 그 필름, 또 시민들이 썼던 일기장, 또 기자들이 취재했던 취재 수첩, 그거 모든 것이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나경택 기자의 사진 기록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정립과 진실 규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입니다. 나경택 기자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을 거의 다들 가지고 안 내놨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5월 단체를 위해서 내놨어요. 전부 내놓고 지금은 그 사진들이 유용하게 다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중에서 내가 작년인가 본 것 같은데, 그 충장로 입구에서 그 총을 맞고 쓰러져 가는 분이 있었어요. 쓰러져 가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총 3카트가 있더라고요. 나경택 기자님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카트인데 총을 맞고 뒤로 쓰러지는 장면과 부축 오는 장면, 땅바닥에 앉은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까지 3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어느 사진인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찍었냐고 그러니까 나경택 기자님이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죽었어요. 그랬지만은 그 사람을 찾았고, 그래도 나경택 기자님이 찍었던 사진이 엄청 많아요. 아마 여기 5.18 사진 중에서 상당 부분을 나경택 기자님이 찍은 사진이 현재 있을 거예요. 사진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말로만 들었던 것들, 아니면 혹시 우리 가족들이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진만 봐버리면 그때 당시 이런 사진이 있었네, 이건 내 사진이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유가족분들은 사실은 사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다 없었어요. 부상당하신 분도 정신이 없었지만은 그 뒤로 부상당하신 분들 사진이 많이 나와서 그 본인들이 직접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 분들의 사진 안 찍었다면 5.18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자리매김이 됐겠어요?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찍어 놓은 거, 이것이 후대 전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홍인화 관장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촬영한 기록이야말로 5.18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택 기자 같은 경우는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적십자 안장을 차고 곤봉으로 사람들을 때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곤봉으로 때리는데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생생한 그 현장 상황을 전달한 거죠. 바로 이런 사진 한 장이야말로 언론인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할 수가 있었고 또 5.18 기록물이 인권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43년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사진은 마치 그날의 그 현장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도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음에도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엄당국의 엄혹한 검열과 감시에 맞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을 불신하는 시민들의 질타까지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침묵당할 수밖에 없던 언론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나이갑 전 전남일보 기자입니다. 제가 5.18 열흘 동안에 걸쳐서 취재를 하면서 전남일보 저희 동료 기자뿐만 아니라 전남매일신문 기자 또 방송 기자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뿔뿔이 다 흩어져 갖고 피신하면서 취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또 기자들은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서도 적이었고 그 다음에 계엄군으로부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기자들 경우는요, 카메라 뺏긴 경우가 많고 필름 뺏긴 경우가 많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저 또한 많이 공수부대 사람들 경찰관한테도 맞기 시작했고 많이 맞았죠. 이 커튼 내지는 라인들을 젖혀놓고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남로에서 진압을 하고 있던 공수부대 사람들이 야, 커튼 안 내려? 블라인드 안 내려? 올라가서 다 죽여버린다? 하면서요, 이 진압봉 가지고 탕탕탕 때리는 신용을 해요. 그 정도로 고약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그 신문에 나올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취재를 했었냐고, 무엇을 적었었냐고, 너 혹시 뿌락지 아니냐? 너 공수부대 팬 아니냐? 계엄군 팬 아니냐? 라고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왜 5.18 얘기를 못 쓰고 있느냐? 그것은 전남 도청 안에 있는 그 보도 검열단에서 5.18에 관해서는 한 줄도 못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점을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럼에도 나이갑 기자는 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 있던 유일한 기자로서 민주화 운동의 시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냈습니다.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만난 나이갑 전 기자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남대 정문 앞 상황을 갖다가 취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이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이하고 광주 시민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3일간에 걸쳐서 했을 때 맨 마지막 날,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오전 10시 각기 대학 정문 앞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도청 앞으로 12시까지 모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대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교대, 그 다음에 전남대 정문 앞에 왔는데 조선대와 광주교대 정문 앞에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전남대만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수부대 사람들하고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시위를 하러 온 게 아니다, 대학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러니 보내달라라고 해도 휴교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일체의 학생과 교수를 갖다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남대 정문학 상황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공수부대와 학생들 간의 충돌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하자면 2차 공격을 공수부대가 했을 때 2명이 개헌군들, 곧 공수부대의 진압봉에 맞아서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유혈 사태 뒤에 학생들의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죠. 나이갑 기자가 도착했을 때 공수부대는 이미 정문을 막아서고 학생들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기자는 어떻게든 학교 안의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공수부대원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제가 막 도착해갖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용목전에서 30명가량이 모여있고 정문 앞에는 공수부대 약 한 20명가량이 나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체의 사람들을 갖다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출입기자라고 속이고 나는 대학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취재해야 할 거 아니냐 라면서 먼저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공수부대 중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소통이 안 돼서 그러면 저 교문 안에 들어있는 소령을 좀 불러달라 해서 소령과 얘기했는데 역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만 5.18 당시에 취재를 하고 그리고 개헌군과 학생들 간에 3차에 걸친 공방전이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취재를 했고 또 학생들과 함께 전남도청 앞으로 갔는데 전남도청 앞으로 갔을 때는 5월 18일 오전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당시 전남대 대학생이던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도 나이갑 기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인 가운데 박과련 열사 우리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이 된 민족 민주화 대성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14, 15, 16일 때 반란 군부들이 만약의 경우에 17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18일 아침에 모두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여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시위를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애언가처럼 17일 날 자정을 기해서 전국 제주도까지 비상계엄령이 확대가 되었고 그 전날 김대중을 필두로 해서 학생운동의 앞장 선구자들까지 전부 사전 예비 검속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로 정문 앞에 이제 갔더니 계엄군들이 곤봉 들고 학교 출입을 막았었고 그때 우리 학생과장 젊은 신현영 교수도 젊게 보이니까 교수인지 모르고 두들겨 패가지고 맞았고요. 또 그 소문도 많이 퍼져서 더욱더 흥분됐고 그래서 거기서 추석전 1차가 있었고 또 2차까지가 있었고 그때 나이갑 기자가 유일하게 현장에 오셔서 취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갑 기자님이 5.18 관련 사진 자료가 다른 어떤 기자보다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5.18 역사에 아주 귀중한 사료 가치가 있는 사진들을 많이 이제 남겼죠. 나이갑 기자님이 만약에 거기에 사명감이나 역사의식이 없었으면 전남대학교 정문 앞의 투쟁은 생생한 증거물로 남지 못했을 것이다. 소중한 하나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에 서 있었던 나이갑 기자는 민주화 운동 시기 취재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고 그의 취재 수첩은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허연식 조사 2과장입니다. 5.18 이후에 5.18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그 정부 당시 이제 국가기관이나 또는 군 당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멸실됐어요. 내지는 조작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추적해 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 그렇게 보면 현장에서 취재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기자들의 수첩, 그 다음에 현장의 상황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은 하다못해 사망자 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해서 어디 병원을 거쳐서 어떻게 안장이 됐는지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5.18과 관련해서 그 정말 많은 사건이 10일 동안 그 현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재구성한 그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력은 결국은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행위를 했던 가해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가 기록으로 남거나 또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인정 진술,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나 또는 사진.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교차 입증이 되면 완벽하게 하나의 사건이 재구성이 되는 거죠. 진실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취재 수첩이라든가 그 사진은 5.18의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증거력의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건을 확인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계엄군의 철저한 감시와 경계선 앞에 섰던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광주 주재 기자인 조광흠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5일 조광흠 기자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던 상무대로 들어가기 위해 전라남 도지사 수행원으로 위장합니다. 그곳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조광흠 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상부대를 들어가서 그 단독 취재했던 게 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사태 기간 동안 상부대에 내려와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주재를 하셨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올 때 정호용 계엄사령관, 또 여기 그때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계엄사령관인 소준열 장군, 그리고 장형태 전라남도 지사, 구용상 시장,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나는 도지사 수행원으로 살짝 위장을 하고 끼어 들어가서 상무대 정교사 사령관실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바로 그 한 방 안에서 봤습니다. 그럴 때 장형태 지사께서 절대 강제 진압은 안 됩니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희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 지사의 진언이 있고 나서 바로 정호용 계엄사령관이 도지사가 이따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그 면전인데 거기서 책상을 꽉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내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 이것이 계엄이구나. 대통령도 필요 없고 계엄사령관이 그렇게 저렇게 호기롭게 호기당당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제가 혼자 입회했던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의견보다 민주화의 외침보다 계엄의 총칼이 우위에 있었기에 수많은 시민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애처롭게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에도 조광흠 기자는 함께 했습니다. 조광흠 전 기자를 옛 국군 통합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광주지검 검시를 담당했던 검사 두 분을 평소에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도청 근처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바로 저한테 제안한 게 검시 보고서를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시민 입회자가 필요하는데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통합병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비교적 병원 시설의 영안실이기 때문에 시신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가 되는 이런 것이 전부 그때 그 영안실에 있는 시신 7구를 검시를 해서 검시 기록을 얼마 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기록실에서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시신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군 협조하에 여기 통합병원 협조하에 자동차를 얻어 타고 상무대로 검사 두 분과 함께 가서 거기서 법무참모하고 검찰관과 입회하에서 상무대에 있는 시신 한 구
병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기는 파워 텐트라고 군용 텐트 안에 시신을 놔둬가지고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고 아주 심한 부패를 보이는 그런 시신을 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도소에서 또 시신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상무대에서 헬기를 타고 광주 시내가 그때 상당히 격화된다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교도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안치되어 있는 시신 두 구를 검시를 또 하고 그 검사 두 분과 함께 교도소 문을 나와 도청까지 거의 한 1시간 이상씩을 걸어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조광흠 기자와 함께했던 검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검사 한 사람당 군 법무관, 그다음 일반 의사, 군의관, 그다음 시민 대표. 그래서 5명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원래는 검사가 이제 의사하고 둘이 보통 나와서 검시를 하는 것이 보통 예인데 그렇게 되면은 편견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좀 잡음이 섞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협조자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검사한테 정확히 하라는 감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잘하나 못하나. 일반 시민들보다는 언론인들은 아무래도 그 추세를 알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요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며칠 후 죽음의 공포가 가라앉기도 전에 조광흠 기자는 다시 한번 국군 통합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 기자와 연대해서라도 광주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고 호도되고 있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국군 광주 통합병원은 외부인들, 특히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여기는 접근이 안 되고 안중 지역 군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군사시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는 일반인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었고 삼엄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국방부, 특히 계엄사 주선으로 해서 언론사 사회부장단을 초치해가지고 비행기로 광주로 와가서 통합병원으로 광주 상황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본사하고 은밀히 연락하는 과정에서 소식을 알고 집차를 시민군 협조를 얻어서 농성동까지 온 다음에 농성동에서 병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대중 당시 사회부장을 만나 뵙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여기서 우리가 그때까지 취재하고 했던 그 사진 필름이라든가 광주 상황을 정확히 묻고 참 감명 깊었던 말은 애들이 지금 완전히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그런다. 니들 보기에도 폭도 같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광주 시민 살려주십시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감회가 깊은 장소가 바로 군 광주 당시 통합병원입니다. (1980년 5월) 언론인들은 광주의 진실을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어디든 달려나갔습니다. 서슬퍼런 계엄당국의 감시와 탄압에 빛을 잃어야 했던 이들의 노력은 결국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됐습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언론인들이 남긴 자료가 5월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1차 사료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남긴 언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적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소홀한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내신 기자들의 이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 신군부가 주장했던 폭도들의 난동으로 매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사진과 영상자료, 기사, 취재 수첩에 의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이 신군부의 권력 찬탈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자료가 됐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 역할을 했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하지 못했고 그들에 대한 예우들도 지금까지도 좀 소홀한 측면들이 있다. 이 점에서 저는 좀 아쉽고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좀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선 교수입니다.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어떤 투쟁이라든지 나름의 노력, 씨앗이랄까요? 그런 게 또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엄혹한 계엄 상황이었지만 또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의 저항을 했던 그런 언론인도 있고요. 언론인들의 어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랄지 또는 5.18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은 사실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987년 우리가 잘 아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지역에서는 지역 신문 창간 붐이 일어나는데요. 이 시기를 전후해서 5.18의 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5.18이 사태에서 광주 민중항쟁으로 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혹한 상황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어떤 투쟁의 씨앗이 있었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재조명하고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허연식 조사 2과장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위원회에서 당시 항쟁 기간 동안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을 단체로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15분인데 이 15분이 당시에 각각 다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5월 21일 집단 발포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전일빌딩에 있었던 사람, 도청에 있었던 사람 전부 다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서 본 그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이제 모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이제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그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을 내고 자료집을 만들고 했던 분들은 꽤 있는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서로 교차 확인하고 이런 그 시도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죠. 그리고 언론인들이 당시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그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확한 조명이라든가 분석까지 한 번도 못했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홍인화 관장입니다. 민주화운동 당시 언론인들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언론인의 그 사명들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일이고 바로 언론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도청에 있었던 사람, 뭐 조대에 있었던 사람, 뭐 송정리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모아 보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5.18에 대한 이야기가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군부는 1980년 7월 국내 각 언론사에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해직 대상자 336명의 명단을 통보했고 언론사들은 해직 대상 언론인들의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까지 933명이 해직됐습니다. 1980년 11월에는 언론 통폐합이 강행돼
수십 개의 언론사가 통폐합되면서 305명의 언론인이 추가로 해직됐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진실 보도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펜을 놓아야 했던 1980년 그때 그 기자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 진실 보도와 민주, 평화, 정의를 향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